가진 것 없는 노인네. 며느리의 차가운 말이 박수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67년을 살아온 그녀에게 이보다 잔인한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30년 동안 종로가 양령시장에서 장사해온 그녀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을까요? 사실 수님의 서랍 깊숙이에는 18억 원 상당의 아파트 세 채 등기부등본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심지어 수님 자신도 며칠 전까지는 잊고 있었던 진실이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한 노인이 어떻게 가진 것 없는 노인네에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당당한 여성으로 변화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돈의 힘이 아니라 진정한 자존감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무료인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4시 반 알람도 울리기 전에 박수님의 눈이 떠집니다. 67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시계보다 정확했어요.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파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종로가 양령시장에서 30년을 장사해온 그녀에게 하루도 쉴 날은 없었거든요. 낡은 원룸 안에서 수님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전기장판은 오래되어 한쪽만 따뜻했고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었어요. 새마을 금고 로고가 반쯤 벗겨진 통장을 들여다보니 잔고는 늘 비슷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죠. 벽에 걸린 2002년 월드컵 머플러만이 그나마 화려한 장식품이었어요. 세수를 하며 거울을 보니 주름이 또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어요. 30년 동안 누룽지를 눌러 만들고 뜨거운 솥을 만져가며 장사한 흔적들이었습니다. 경동시장 골목으로 향하는 길, 수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아야 했어요. 병원 갈 돈도 아까웠고 하루라도 장사를 쉬면 그날 먹을 것도 없었거든요. 시장 한쪽 모퉁이, 평생 자리 잡고 앉은 그 좌판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수님이 언니 또 일찍 나왔네. 옆 좌판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지만 수님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할 기력도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주변을 쓸기 시작했죠. 이 의식 같은 청소는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아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나와서 쓸었습니다. 붕어빵 굽듯 정성스럽게 누룽지를 만드는 일은 고된 노동이었어요. 무거운 솥을 나르고 뜨거운 불 앞에서 몇 시간씩 서 있어야 했습니다. 손에 화상을 입는 것은 일상이었죠. 그래도 수님은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스럽게 따끈한 숭늉을 떠서 내주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숭늉에는 그녀의 정성과 생계가 달려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발이 퉁퉁 부었습니다. 종일 서서 장사를 하다 보니 다리가 기둥처럼 무거워졌어요. 그래도 마지막 손님까지 웃으며 대해야 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을 넘으면 감사했고 5만 원도 안 되는 날에는 저녁을 굶기도 했어요.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욱 쓸쓸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두 빨리 지나쳐갔고 수님 같은 노인은 혼자 느릿느릿 걸어야 했어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서서 가다가 비틀거리면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만 보였죠. 원룸에 돌아와서는 라디오가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아침마당 프로그램을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달랬어요. 저녁은 간단히 라면 하나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대로 된 반찬을 해먹을 기력도 돈도 아까웠거든요. 주말이 되면 수님에게는 일주일 중 가장 기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 진수와 며느리 미정을 위해
반찬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장사로 지친 몸이지만 금요일 밤부터 장을 보고 토요일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김치찌개는 김치가 잘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들었고, 된장국은 멸치 우린 물에 정성껏 끓였어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고사리나물까지 마트에서 파는 비싼 재료들로 일주일치 반찬을 가득 만들었습니다. 자신은 라면으로 때우면서도 아들 가족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았어요. 반찬을 담는 통들도 새 것으로 사서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무거운 보따리가 되어도 상관없었어요. 아들이 잘 먹었으면 하는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목동까지 가는 길도 기꺼웠죠. 목동 아파트에 도착하면 늘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아들 가족들은 수님에게 새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인터폰을 눌러야 했죠. 미정아, 나야, 어머니야.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미정의 목소리는 늘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바빠서. 다음에 오세요. 아니야. 반찬 가져왔어. 금방 전해주고 갈게. 수님이 애원하듯 말해도 답은 뻔했어요. 가끔 문이 열려도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미정이 현관에서 보따리만 받아갔거든요. 그러고는 서둘러 문을 닫아버렸죠. 수님은 복도에 서서 아들 목소리라도 들으려 했지만 진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TV 소리만 크게 들려올 뿐이었어요. 아들이 집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인사조차 나누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지하철로 돌아가는 길, 수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젊은 커플들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더욱 외로웠어요. 자신은 평생 누구의 손도 잡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로는 더욱 그랬죠. 그래도 수님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IMF 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그래도 나은 편이라고 말이에요. 종로 포장마차에서 호빵과 어묵을 팔며 아이 하나 키워낸 그 악독한 세월을 생각하면 이제 아들도 취직하고 결혼도 했으니 좀 편해질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곧 손자도 생기면 자신도 필요한 사람이 될 거라고 기대했어요. 밤늦게 원룸에 돌아와 라디오를 틀면 그날도 하루가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시장으로 나가야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불평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현실이었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토요일 새벽, 수님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잠에서 깼어요. 온몸이 뻐근하고 무릎이 평소보다 더 심하게 아팠습니다. 일어나려니 눈앞이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하고 푸석했으며 눈밑이 거무튀튀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정말 심각했어요. 혈압이 오른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목 뒤가 뻣뻣했거든요. 하지만 병원에 갈 돈도 아까웠고 하루 장사를 쉬면 그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수님은 스스로를 달래며 평소처럼 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 골목을 걸어가는데 숨이 가빠왔습니다. 평소보다 느린 걸음으로 간신히 좌판에 도착했어요. 빗자루를 들어 청소를 시작했지만 몇 번 쓸다가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어지러웠습니다. 옆 좌판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만 수님은 괜찮다며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누룽지를 만들기 위해 무거운 솥을 나르다가 그만 비틀거렸습니다. 뜨거운 솥이 떨어질 뻔했어요. 수님아, 얼굴색이 왜 그래? 완전히 하얗잖아. 아주머니가 달려와 부축해 주었습니다. 괜찮아. 조금 피곤할 뿐이야.
수님은 억지로 말했지만 말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장사를 시작한 지 2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손님에게 숭늉을 떠주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대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단골 할아버지가 얼른 부축해 주셨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당장 병원 가야겠어. 안 돼요. 병원비가 얼마인데. 수님이 겨우 말했지만 주위 사람들이 모두 걱정스러워 했습니다. 혈압이 확 오른 것 같았어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결국 119를 불러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택시라도 타고 병원 가. 이 상태로는 장사고 뭐고 있을 수 없어. 아주머니가 강력하게 말했어요. 수님은 마지못해 좌판을 정리하고 근처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택시비도 아까웠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응급실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토요일이라 환자들이 많았어요. 딱딱한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수님은 계속 병원비 걱정을 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는데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두려웠어요. 몇 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혈압을 재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180 넘어갔네요. 이거 위험해요.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방치하면 뇌출혈이나 심장마비 위험이 있어요. 입원은 절대 안 돼요. 돈도 없고 장사도 해야 하고. 수님이 애원했지만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해요. 약물로 혈압을 조절하고 정밀 검사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로 집에 가시면 정말 위험해요. 입원 수속을 밟으면서 수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루 입원비만 해도 10만 원이 넘는다고 했거든요. 일주일이면 100만 원이 훌쩍 넘을 것 같았어요. 평생 모은 돈이 병원비로 다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병실에 누워서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옆 침대 환자는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간병을 해주고 있었는데 수님은 혼자였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였어요. 간병인을 쓸 돈도 없었거든요. 아들 진수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차마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찾아온다고 하면 또 싫어할 것 같았어요. 며느리 미정의 차가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아픈 것도 서러운데 가족한테 연락도 못하는 처지가 더욱 비참했어요. 밤에는 더욱 외로웠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와서 간병을 해주는데 수님만 혼자 누워 있었어요. 간호사들도 가족이 없는 환자에게는 신경을 덜 써주는 것 같았습니다. 보호자 없으세요? 네, 혼자 살아요. 그럴 때마다 수님은 더욱 초라해졌어요. 사흘 후 간신히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계속 입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더 이상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퇴원할 때 받은 진료비 계산서를 보고 수님은 현기증이 날 뻔했어요. 무려 12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의 2배가 넘는 돈이었죠. 그동안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을 모두 털어서 겨우 계산했어요.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났습니다. 의사는 혈압약을 계속 먹어야 한다며 처방전을 주었지만 약값도 한 달에 10만 원이 넘었어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수님은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어요. 평소처럼 반찬을 만들 기력도 없었지만 그래도 아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아들이 어머니가 아프다는 걸 알면 조금이라도 걱정해 줄지도 몰랐어요. 진료 기록지와 처방전, 그리고 병원비 영수증을 가방에 넣고 목동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의 반찬 보따리가 아니라 병원 서류들을 들고 말이에요. 지하철에서도 어지러워서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목동 아파트에 도착해서 인터폰을 눌렀어요. 미정아, 나야. 어머니야. 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 평소와 다른 수님의 목소리 톤에 미정도 뭔가 눈치를 챘나 봐요. 하지만 여전히 반갑지 않다는 투였습니다. 지금 바쁜데요. 뭔 일이세요? 응급실에 다녀왔어. 꼭 얘기할 게 있어. 수님이 간절히 말하자 몇 분 후에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깜짝 놀랐어요. 거실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호텔 로비처럼 반짝반짝 깨끗했습니다. 새 소파, 새 TV, 새 냉장고, 새 에어컨까지 예전에 봤던 낡은 가구들이 모두 최신형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바닥도 새로 시공한 것 같았고 벽지도 고급스럽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와, 집이 완전히 달라졌네. 돈이 많이 들었겠다. 수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미정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좀 리모델링 했어요. 대출받아서. 그러면서도 별로 반갑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수님이 왜 여기 왔냐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바쁘거든요. 수님은 조심스럽게 진료 기록지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다 왔어. 혈압이 너무 높아서 입원까지 했어. 병원비 영수증도 함께 보여주었어요. 100만 원이 넘게 나왔어. 그 순간 미정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떤데 병원비를 우리한테 요구하세요? 우리도 대출받아서 집 꾸몄는데.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수님은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알려주려고 한 거야. 혼자 입원해서 무서웠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걱정해 달라는 마음이었는데 미정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원하세요? 설마 우리 집에서 요양하겠다는 건 아니죠? 미정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수님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며칠만 밥 좀 얹혀 먹으면 안 될까? 약도 제때 먹어야 하고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서. 미정이 비웃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가진 것 없는 노인네 모셔 살 형편 아니에요. 우리도 빚 있고 바쁘다고요. 가진 것 없는 노인네라는 표현에 수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치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소파에 앉아있던 진수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걱정하기보다는 계속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그렇게까지 말할 건. 진수의 말도 힘이 없고 건성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말리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미정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전세 보증금이라도 보태줘요. 혼수 때도 다 우리가 했잖아요. 결혼식장 비용, 신혼여행비, 살림살이까지. 어머니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수님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는 정말 돈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했거든요. 우리도 애 낳으면 돈 얼마나 드는데요? 사교육비, 학원비, 대학 등록금까지. 어머니는 그런 걱정 안 해봐서 몰라요. 미정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아직 손자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미정이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그동안 모아둔 게 없는 게 죄구나. 수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하루하루 벌어서 살았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아들을 키우느라 생활비 내느라 저축할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그게 죄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끝까지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 게임만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진수야. 수님이 아들을 불렀지만 진수는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엄마, 나도 스트레스 받아. 회사에서도 힘든데. 미정은 한숨을 쉬며 현관문을 벌컥 열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오늘은 가주세요. 우리도 바빠서요. 저녁 약속도 있고. 수님은 손에서 진료 기록지가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래요. 부모 부양은 옛날 얘기예요. 미정의 말이 수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현관문 밖으로 나서면서 수님은 돌아보았어요. 진수는 여전히 게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크게 울렸습니다. 수님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른 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TV 소리가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수님은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가진 것 없는 노인네일까? 30년 동안 장사해서 번 돈도 가진 게 아닐까? 비에 젖은 신발을 끌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수님의 뒷모습은 더욱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뭔가 크게 바뀔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더 이상 예전 같은 관계로는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확신과 함께 말이죠. 비에 젖은 신발을 끌고 종로 3가로 돌아오던 길, 수님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가진 것 없는 노인네. 그 말이 계속 가슴에 박혀서 아팠습니다. 정말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걸까요? 걸음을 멈추고 생각해 보니 30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장사를 한 것도 대단한 일이었어요. IMF 때 포장마차에서 호빵을 팔며 아들 하나 키워낸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왜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여겨졌을까요?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오래 다니던 현대다방으로 향했습니다. 종로 3가 골목 안쪽에 자리한 이 다방은 30년 넘게 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수님에게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 같은 곳이었습니다. 다방 문을 열고 들어가니 주인 박 여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 수님아. 웬일로 이 시간에? 비까지 맞고. 박 여사는 60대 중반으로 수님과는 오래된 친구 사이였습니다.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수님은 구석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무슨 일인데?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 박 여사가 따뜻한 국화차를 내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님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얘기했어요. 병원에 입원한 것부터 아들 집에서 당한 일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박 여사는 듣고 있다가 혀를 끌끌 찼어요.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부모를 뭘로 보는 거야? 그러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님아, 너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해? 그런 것 같아. 통장에 돈도 별로 없고 매일 장사해서 겨우 먹고 사는데. 수님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박 여사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크네, 많이 컸네. 수님 씨야말로 가진 게 어디 한두 개야. 무슨 소리야? 나한테 뭐가 있다고. 수님이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박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너 남편 돌아가시기 전에 뭘 남겼는지 기억 안 나? 내가 그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봤는데. 수님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때는 너무 슬퍼서 정신이 없었고 유산 정리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었습니다. 무슨 얘기야? 아파트 말이야. 종암동, 상도동, 신정동에 있다던 그 아파트들. 혹시 까먹은 거야? 박 여사의 말에 수님은 깜짝 놀랐어요. 아, 그건 대출이 있어서 별로 가치가 없을 거야. 무슨 소리야? 당시에도 대출 없다고 했는데. 너희 남편이 부동산 투자를 좀 했잖아.
지금 시세로 치면 얼마나 올랐을지 몰라. 박 여사의 말에 수님은 점점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남편 김기춘은 생전에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했었어요. 그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몇 채의 아파트를 매입해 두었었죠. 수님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어서 남편에게 모든 걸 맡겨두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슬픔에 빠져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고요. 정말 그런 게 있을까? 수님이 반신반의하며 물었어요. 박 여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있지. 그때 공인중개사 박 사장이 직접 얘기했는걸. 수님이네 남편 참 똑똑하다고, 좋은 곳에 투자했다고. 그날 저녁 수님은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의 유품들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내니 각종 계약서와 등기부등본들이 나왔어요.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지만 분명히 아파트 등기부등본들이 있었습니다. 종암동 101동 302호, 상도동 2차 아파트 1502호, 신정동 주공아파트 203동 702호. 세 채의 아파트가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대출도 없는 상태였어요. 수님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정말 자신 소유였다니요. 다음 날 아침 수님은 서둘러 종로 단골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박 사장은 수님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 수님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예전에 남편이 매입해둔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거 관리비 연락처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수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사장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종암동 101동, 상도동 2차, 신정동 주공. 세 채 다 말씀하시는 거죠? 와, 이거 지금 시세가 엄청나네요. 박 사장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종암동 것만 해도 지금 8억은 될 거고, 상도동은 6억, 신정동은 4억 정도, 총 18억 정도 되겠네요. 수님은 그 말을 듣고 현기증이 날 뻔했어요. 18억이라니요. 자신이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대출도 없고요? 네, 깨끗해요. 남편분이 정말 투자를 잘하셨네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모르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정신이 없어서. 수님이 대답했어요.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그런데 지금 명의를 사모님으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상속세 문제도 있고. 수님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가진 것 없는 노인네라고 했는데 사실은 18억이나 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박 사장님, 이거 비밀로 해주세요. 아직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수님이 신신당부했습니다.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당연히 비밀이죠. 그런데 사모님, 이제 뭘 하실 건가요? 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특히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 도장, 내 손으로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집으로 돌아온 수님은 서랍 깊숙이 있던 남편의 손목시계를 꺼내 찼습니다. 오래된 시계였지만 아직도 째깍째깍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남긴 유언장도 꺼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진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제대로 모시지도 않으면서 유산만 바라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자신을 가진 것 없는 노인네라고 무시했고요. 수님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말이에요. 이제야 내 인생을 내가 살아보자. 수님은 혼잣말을 하며
유언장을 서랍 맨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수님의 마음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님이 아파트 소유 사실을 확인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평소처럼 시장에서 장사를 했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고객들에게 숭늉을 내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가진 것 없는 노인네가 아니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어요. 18억이나 되는 재산이 있다는 걸 아들과 며느리가 알고 있었을까요? 혹시 그래서 평소에 자신을 무시하면서도 완전히 인연을 끊지는 않았던 걸까요? 생각할수록 의심스러웠습니다. 목요일 오후 수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미정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며칠 전 그렇게 차갑게 자신을 내쫓았던 미정이 전화를 하다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여보세요? 수님이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정이에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어요. 지난번엔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사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수님은 놀랐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미정은 한참 말을 망설이더니 이어서 말했어요. 사실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부탁인데? 수님이 물었지만 미정은 전화로는 얘기하기 어렵다며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결국 수님은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장소는 종로 3가 근처 카페였어요. 저녁 7시 약속 장소에 나간 수님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던 미정을 봤습니다. 미정 옆에는 진수도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러 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미정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진수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앉으세요. 평소보다 공손한 태도였습니다. 수님은 의자에 앉으면서 두 사람의 표정을 살폈어요. 커피 드릴까요? 미정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배려는 꿈도 꿀 수 없었죠. 수님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미정은 서둘러 카운터로 가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커피가 나온 후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진수는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미정만 애써 대화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지난번에 병원 다녀오셨다고 하시던데. 그냥 그래. 약 먹으면서 지내고 있어. 수님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미정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했죠. 죄송해요. 사실 요즘 남편이 회사에서 힘들어해서 저도 예민했어요. 진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무관심했어. 하지만 여전히 진심이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좀 급한 일이 생겼거든요. 수님은 속으로 역시나 하며 들었어요. 무슨 일인데?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해요. 그런데 서류를 보니까 어머니 이름이 필요하더라고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인감증명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수님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였어요. 함부로 내줄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왜 내 이름이 필요한데? 진수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집 계약할 때 가족관계 증명이 필요하대. 엄마 인감만 있으면 돼. 인감을 왜 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수님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정은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대출 조건 중에 가족 보증이 있어서. 하지만 수님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전세 자금 대출에 시어머니 인감이 왜 필요한지 납득이 안 갔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래? 어떤 서류에 내 인감이 들어가는 거야? 진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복잡한 걸 다 알 필요 있어? 그냥 도와주면 되잖아. 그 말에 수님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가, 인감은 사람 목숨줄이야. 그거 건드리는 건 부모 자식 사이에도 선이 있지. 수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요? 이미 계약금도 넣었는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내 인감이 필요한지도 제대로 설명 못하면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줘? 수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18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후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진수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우리가 엄마 재산을 노리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라는 말에 수님은 깜짝 놀랐어요. 진수가 자신에게 재산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일까요? 무슨 재산을 말하는 거야? 수님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진수는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렸어요. 아니, 그냥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거 말한 거야. 하지만 수님은 진수가 뭔가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정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집 구하기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미안하지만 인감은 못 줘. 다른 방법을 찾아봐.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미정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는 정말 곤란해져요.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나요? 수님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면 며칠 전에 날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가 어쩌라고? 계약금 날아가면 어떻게 해? 수님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건 너희 문제야. 나한테 화낼 일이 아니지. 엄마도 나이 들면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거 생각해야 해. 진수의 말에 수님은 웃음이 나왔어요. 위협하는 건가요? 걱정 마.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야. 그날 밤 수님은 종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시장 근처에서 오래 개업한 법무법인이었어요. 변호사는 시장에서 수님을 자주 봤던 터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사모님, 누룽지 사장님 맞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수님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태도부터 인감 요구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모님 재산을 노리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님이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어요. 생전 신탁을 고려해 보세요. 재산을 신탁에 맡겨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월 생활비는 신탁에서 받으시고 나머지는 원하는 곳에 기부할 수도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수님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당연히 가능해요. 유류분 분쟁도 최소화될 거고 사모님 뜻대로 재산을 활용할 수 있어요. 어떠세요?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 아줌마들 손주들 공부시키는데 보태고 싶어요. 어려운 집 아이들 장학금으로 쓰면 좋겠어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수님은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작은 승리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동시에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불안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지켜야 할 때가 온 거였으니까요. 생전 신탁 상담을 받은 다음 날 수님은 평소보다 일찍 시장 일을 마쳤습니다. 변호사와 약속이 있어서 서류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유품 상자에서 등기부등본들과 각종 서류들을 꺼내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매우 급하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인터폰도 계속 울렸습니다. 수님이 문을 열어보니 미정이 서 있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뒤에는 미정의 친정 어머니와 언니까지 함께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좀 들어가도 될까요? 미정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다시 차가워져 있었어요. 수님은 당황했지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세 명이 일제히 원룸 안으로 들어왔어요. 앉으세요. 수님이 말했지만 세 사람은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미정의 친정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사모님, 저희 미정이가 많이 잘못했나 봅니다. 그래도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님이 물었습니다. 미정이 어제 일을 친정 식구들에게 다 얘기한 것 같았어요. 미정의 언니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인감증명서 하나 안 해주시면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님은 황당했습니다. 인감은 중요한 거예요. 왜 필요한지도 제대로 설명 못하면서 달라고 하니까 못 준다고 한 거죠. 미정의 친정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부모 역할 아닌가요?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죠. 하지만 인감은 다른 문제예요. 수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동안 어머니 반찬도 잘 받아 먹고 명절 때도 잘 모셨잖아요. 수님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명절 때 잘 모셨다고? 작년 추석 때 몇 시간이나 있었는데? 미정의 언니가 거들었어요. 그래도 모신 건 모신 거죠.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 모시는 며느리가 몇이나 돼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미정의 친정 어머니가 수님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솔직히 사모님도 이기적이세요. 아들이 집 마련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까지 하고, 방해한 게 아니라 인감을 함부로 못 준다고 한 거예요. 수님이 억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미정이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믿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머니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산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수님은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아파트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무슨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수님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미정의 친정 어머니가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냥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거 말한 거죠. 하지만 수님은 속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알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일찍 나온 것 같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진수는 상황을 파악하더니 미정 편을 들었어요. 엄마, 인감 하나 못 해줄 거야?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없어? 진수야, 너도 왜 인감이 필요한지 제대로 설명 못 하잖아. 수님이 말했습니다. 진수는 짜증을 내며 대답했어요. 복잡한 거 다 설명할 필요 있어? 가족이면 믿고 도와주는 거지. 미정의 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아파트들 얘기예요. 종암동, 상도동, 신정동에 있는 거 말이에요. 수님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요? 수님이 물었습니다. 진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유산 정리할 때 봤잖아.
그때 등기부등본도 같이 있었고 수님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자신에게 재산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가진 것 없는 노인네라는 말로 무시하게 내버려 둔 거였습니다. 그럼 너희는 그동안 다 알고 있었다는 거구나? 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정이 울음을 그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들로 월세도 받으실 수 있잖아요. 월세? 수님이 되물었습니다. 미정의 친정 어머니가 대신 답했어요. 지금 비어 있는 거 아니에요? 세입자 구해서 월세 받으시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어올 텐데. 수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차갑게 대했던 것도 갑자기 친절하게 나온 것도 모두 계산된 행동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인감이 필요한 거였구나. 수님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진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 우리가 엄마 재산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야. 그냥 좀 도움받고 싶은 거지. 도움? 수님이 비웃었어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도움은커녕 쫓아냈으면서 미정이 변명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바빴어요. 이해해 주세요. 수님은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습니다. 다들 나가세요. 대화가 안 되겠어요. 미정의 친정 어머니가 화를 냈어요. 사모님, 이렇게 나오시면 정말 섭섭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뭔지 모르시겠다면 더 할 말 없어요. 나가세요. 수님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미정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 없이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간 후 수님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 갑작스러운 친절함, 인감 요구까지 모든 것이 재산을 노린 계산된 행동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수님은 혼자 앉아 도장을 쥔 채 울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 노래 찔레꽃이 흘러나왔어요. 흰 찔레꽃 향기처럼 스며든 상처,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한 안도감도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되니까요. 밤새 잠을 설친 수님은 다음 날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이 악몽 같았지만 동시에 정신이 또렷해지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종로 YMCA에 있는 작은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상담소였어요. 상담사는 60대 여성으로 수님과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어르신, 무슨 고민이 있으셔서 오셨어요? 수님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털어놓았습니다. 병원에서 쫓겨난 일부터 어제 있었던 일까지 모든 걸 얘기했어요. 상담사는 조용히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가족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실 거예요. 상담사가 따뜻한 차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신 게 다행이에요. 더 늦었다면 더 큰 피해를 당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 아들인데. 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담사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박 어르신, 경계가 사랑입니다. 어르신 삶을 지키는 게 자식에게도 언젠가 약이 돼요. 경계가 사랑이라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수님이 물었습니다. 상담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설명했어요. 무조건 주고 희생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자신을 지키면서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도 사랑이죠.
수님은 그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아들에게 무엇이든 주려고만 했어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말이에요. 그것이 효도를 받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나는 늘 주기만 했는데 그걸 효라고 착각했나 봐요. 수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나를 버리면서까지 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수님은 마음이 한결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내 첫 장에 적었어요. 첫째, 내 이름으로 내 삶을 산다. 둘째, 법과 절차로 지킨다. 셋째, 미워하지 말되 거리두기. 이 세 가지 원칙을 적어놓고 보니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님은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는 수님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수님은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네요. 아들 내외가 사모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 맞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더 늦기 전에 생전 신탁 절차를 진행해야겠어요. 준비는 다 되셨죠? 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네, 등기부등본이랑 필요한 서류들 다 가져왔어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하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와, 정말 깨끗하네요. 대출도 없고 권리관계도 복잡하지 않아요. 신탁은 어떻게 설정하면 되나요? 수님이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아파트 세 채 모두 신탁에 맡기시는 거죠. 그러면 매월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받으실 수 있어요.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월 250만 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250만 원이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님이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녀 재산은 원하시는 곳에 기부할 수 있어요. 어떤 곳을 생각하고 계세요? 시장 아줌마들 손주들, 어려운 집 아이들 장학금으로 쓰고 싶어요. 수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강나눔장학회라는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출연하면 어떨까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유류분 문제도 최소화될 거고 사모님 뜻대로 재산을 활용할 수 있어요. 바로 서류 작업을 시작하죠. 신탁 계약서 작성에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수님은 평소처럼 시장에서 장사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며칠 후 드디어 신탁 설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날이 왔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최종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수님의 30년 굳은 살이 박인 손마디가 뜨겁게 느껴졌어요. 이제야 내 손으로 나를 지키는구나. 아파트 세 채의 소유자 명의가 한강나눔장학회 위탁관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신탁회사에서는 매월 250만 원을 수님의 계좌로 입금해 주기로 했어요. 남은 수익은 모두 장학재단 기금으로 적립되는 거였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수님은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었거든요. 그날 오후 수님은 종로 현대다방을 찾았습니다. 박 여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수님아, 정말 잘했어.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 박 여사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좀 무서워요. 아들이 알면 어떻게 할지. 수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박 여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뭐가 무서워? 이제 너는 당당해도 돼.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한 거잖아. 맞긴 하지만 수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수님아, 이제 더 이상 움츠러들지 마. 너는 누구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았어. 오히려 좋은 일에 쓰이게 한 거잖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님은 라디오를 켜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오래된 밥솥에 쌀을 씻으며 창밖을 바라보니 종로 골목에 해가 지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마음은 전과 달랐습니다. 경계는 세웠고 이제 미움은 놓아봐야겠다. 수님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 손으로 번 것으로 내 이름으로 살 거야. 그리고 언젠가 아들이 다시 웃는 얼굴을 보여주길 바라면서. 하지만 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평온한 일상이 깨질 거라는 것을, 폭풍 같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성을 쌓았으니까요. 라디오에서는 그때 그 사람이 흘러나왔습니다. 수님은 조용히 웃었어요. 세상은 달라졌고 자신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진 것 없는 노인네가 아니었어요. 자신을 지킬 줄 아는,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였습니다. 신탁 설정을 마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수님은 평소처럼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언제 폭풍이 몰아칠지 모르는 고요함 같은 것이었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동 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거든요. 아파트 소유자 변경 안내였습니다. 종암동 101동 302호, 상도동 2차 1502호, 신정동 주공 203동 702호 모두 소유자가 박수님에서 한강나눔장학회 위탁관리로 바뀌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오후 6시경 퇴근하던 미정이 그 공고를 보고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뭐야 이게? 입술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급히 우편함을 확인해 보니 등기 우편이 꽂혀 있었습니다. 생전 신탁 설정 통지 및 임대차 관리 주체 변경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이었어요. 미정은 손이 떨리며 공문을 뜯어보았습니다. 아파트 세 채 모두가 신탁에 설정되었고 앞으로의 관리는 신탁회사에서 담당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수익자는 박수님, 자녀 재산은 한강나눔장학회로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미정이 소리를 지르며 집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진수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어요. 당신, 큰일 났어. 미정이 공지문과 등기우편을 진수 앞에 내던졌습니다. 진수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말도 없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정이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당신 엄마가 우리를 죽이려고 들어. 이 아파트들이 다 어머니 거였다고? 18억이야. 18억. 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언젠가는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어요. 미정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당장 전화해. 진수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수님은 받지 않았어요. 여러 번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받아. 진수의 목소리가 힘없이 떨어졌어요. 미정이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직접 가자. 당장? 두 사람은 서둘러 종로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미정은 계속 중얼거렸어요. 말도 안 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장학회라니 미쳤어 완전히. 수님의 원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미정이 격하게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나와요. 우리 얘기 좀 해요. 복도의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계시죠? 차 소리 들렸어요.
미정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옆집에서 누가 나와서 뭐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진수도 어쩔 수 없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봐. 한참 후에야 수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미정이 당장 들이닥치려 했지만 수님이 문을 막았습니다. 밖에서 얘기하자. 이웃들 시끄럽다고 할 거야. 어머니,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님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처분한 거야. 뭐가 문제지? 문제가 뭐냐고요? 진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큰일을? 그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수님은 웃음이 나왔어요. 상해?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상의했어? 미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그렇게 미워요? 장학회 해주면서 왜 아들한테는 안 줘요? 수님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너희는 날 집에서 내쫓았지. 그날 내 마음도 너희 집에서 나갔어. 엄마, 그땐 정말 바빴어. 이해해줘. 진수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바빴다고? 어머니가 아플 때 바쁘다고 쫓아내는 아들이 어디 있어? 미정이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우리 없이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 들면 누구 손에 달려 있는지 아세요? 협박 섞인 말이었어요. 수님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이제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때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수님이 미리 연락해둔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박 여사님, 변호사 김민수입니다.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진수와 미정은 당황했어요. 무슨 변호사까지? 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히 설명했어요. 박 여사님께서 합법적으로 생전 신탁을 설정하신 겁니다. 아파트 세 채 모두 신탁에 등록되었고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해서 도덕적으로도 문제 없는 거예요? 미정이 따졌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도덕성을 논하자면 아픈 어머니를 내쫓은 것부터 얘기해야겠네요. 진수가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생각해봐. 하지만 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진수야, 이미 늦었어. 법적으로 완료된 일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미정이 절규했습니다. 수님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왜 책임져야 해? 그동안 나한테 의존하려고만 했잖아.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박 여사님의 생활은 신탁에서 충분히 보장됩니다. 앞으로 두 분과의 금전적 관계는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법적 보호막을 쳐준 거였어요. 미정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요. 우리가 없으면 누가 돌봐줘요? 수님은 아들의 구부러진 등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진수야, 밥은 먹고 다녀라. 그 한마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였죠. 진수는 그 말에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미정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고요. 변호사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나면서 수님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미정의 울음소리와 진수의 한숨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수님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래된 밥솥에 쌀을 씻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종로 골목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경계는 세웠고 미움은 놓아보자. 수님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 손으로 번 것으로 내 이름으로 살 거야. 그리고 언젠가 아이처럼 웃는 내 얼굴을 다시 보게 되기를.
하지만 그것은 아주 먼 미래의 일일 것 같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그때 그 사람이 흘러나왔습니다. 수님은 조용히 웃었어요. 최후의 대결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장이 남아 있었어요. 여름 끝자락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수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신탁에서 매월 들어오는 250만 원으로 경제적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매일 새벽부터 나가서 힘든 장사를 할 필요도 없었어요. 하지만 수님은 여전히 시장에 나갔습니다.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고 무엇보다 시장 아주머니들과의 정다운 인연을 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만 이제는 생계를 위한 절박함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장사할 수 있었어요. 9월 말 종암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강 나눔 장학회 첫 번째 장학증서 전달식이었어요. 수님이 꿈꾸던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도서관 작은 강당에는 시장 아주머니들과 그들의 손주들이 모여 있었어요. 장학금을 받게 된 아이들은 수줍어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수님은 단상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님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저도 한때 남대문 비닐 천막 밑에서 장사하던 사람입니다. 가진 게 없다고 여겨도 사실은 다들 무언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버티는 힘, 서로 기대는 품. 그걸 아이들에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공부 걱정 없이 꿈을 키워갔으면 해요. 첫 번째 장학생으로 호명된 김민지 학생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민지는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하는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였어요.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이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님은 민지에게 장학증서를 전해주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힘내서 공부해라. 민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장내에 박수가 잔잔히 퍼졌습니다. 수님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이런 기쁨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이는 걸 보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택배기사 모자를 눌러 쓴 사람이었어요. 수님은 그 뒷모습이 낯익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그 사람이 축하화분을 들고 다가왔어요. 축하화분 배달 왔습니다. 모자를 벗는 순간 수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진수였거든요. 진수야. 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살이 빠지고 얼굴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래, 너도. 수님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미안해. 그동안 정말 잘못 생각했어. 수님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수의 눈에는 예전에 없던 진정성이 보였어요. 미정이는? 수님이 물었습니다. 진수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헤어졌어. 엄마가 재산 정리한 걸 알고 나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지금은 뭘 하고 있어? 수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수가 대답했어요. 택배 일하고 있어. 그동안 회사에서도 잘렸거든. 하지만 괜찮아. 이제야 진짜 일하는 게 뭔지 알 것 같아. 수님은 아들의 거친 손을 보았습니다. 예전의 하얀 손이 아니었어요.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도 있었습니다. 힘들지? 수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힘들어. 하지만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진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그때 엄마를 그렇게 대한 것 평생 후회할 거야. 수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마음을 열 수는 없었어요. 너무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진수야,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모든 게 없던 일이 될 수는 없어. 알아. 나도 그걸 바라는 건 아니야.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엄마가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리고 이런 좋은 일을 하시는 걸 보니 자랑스러워. 수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진수야, 시간이 필요해. 지금 당장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당연해. 나도 그걸 바라지 않아. 다만, 진수가 말을 망설였어요. 가끔이라도 엄마 안부를 물어볼 수 있을까? 멀리서라도 엄마가 잘 지내시는지 확인하고 싶어.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짧은 대화였지만 그 사이에 회한과 인정, 그리고 아주 작은 화해의 여지가 스쳤어요. 진수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택배 일하면서 이 동네도 다닐 거야. 그때 혹시 엄마 보게 되면 인사해도 될까? 수님이 작게 웃었어요. 그래도 되겠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님은 라디오를 켜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오래된 밥솥에 쌀을 씻으며 창밖을 바라보니 종로 골목에 해걸음이 번지고 있었어요. 수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경계는 세웠고 미움은 놓아본다. 내 손으로 번 것으로 내 이름으로 산다. 그리고 언젠가 아이처럼 웃는 내 얼굴을 다시 보게 되겠지. 아마도 그 언젠가는 아직 멀었을 거예요. 쉽게 회복될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아들의 눈에서 본 진정성은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수님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라디오에서 그때 그 사람이 흘러나왔어요. 세상은 달라졌고 그녀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가진 것 없는 노인네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가진 가장 큰 것은 자기를 지키는 마음과 나눌 줄 아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힘이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였습니다. 당당하게 자신답게. 창밖 종로 골목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수님도 그 중 하나였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도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는 온전한 자신으로 말이에요.